진정한 진보가 또 차지하는 영역이 또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라 그러고 또 진보는 진보대로 굉장히 까칠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런 게 있어서 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대로 된 정당도 아니고 어떤 제대로 된 가치 지향도 없다. 그거 지금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경원이 개판을 하는 정당이야. 난 깜짝 놀랐네. 정말. 그거 보셨어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그 뭐라고 도 한마디씩 했더라고. 나경원이 걱정을 하고 홍준표가 망했다고 그러고 그런 정당인데 그럼 이게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난관이 많을 것 같죠. 엄청 시끄러울 것 같고. 그거 왜 그러냐? 지금도 여전히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30%가 있어요. 그죠? 말이 30%지 1,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계엄 뭐 내란 이런 상황을 쭉 거치면서 이거 윤석열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계엄은 필요했고 내란은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불법적인 판결을 한 거고 윤석열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그 다음에 부정선거는 확실하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조종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턱을 넘어서서 나는 다 그걸 맞다고 믿는다. 에? 그 관문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넘어가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 나는 때려 죽여도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10%에서 15%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5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500만. 한 나라 인구가 500만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공존을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갖고 가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공론장에서 배제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기는 거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거나 똑같은 수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참여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러면 다 배제할 것이냐.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그런 분들에게조차 이 보수와 진보의 진정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서부지방법원 때려부신 사람들이 자기가 보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무슨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항권의 의미가 뭔지, 보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교양의 측면에서도 제대로 아는 분들의 연대가 넓어지고 강화될수록 그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사실은 뭐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항상 그 10%는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있습니다. 이건 자연법칙이라서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작업을 시키는데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창고 뒤로 몰려서 숨었대요. 숨어서 자기 군대 동료들은 다 작업하고 있는데 혼자 숨어있는데 심심하니까 땅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개미들이 막 이렇게 줄을 지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물어날르면서. 좀 양심을 같이 해온 거야. 자기는 여기서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곰곰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개미도 일부 개미가 저 바깥에서 농땡이 치고 노는 애도 있더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보고서 나하고 똑같은 놈들이네 해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하면 개미들이 타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지가 다 걷어냈대 저쪽으로. 너네는 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퍼냈대요.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또 그만큼이 나와서 거기 놀고 있더래요. 이 자연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겁니다. 만나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적어도 당신은 보수가 아니다 라는 거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보수가 아니면 누가 보수야 이렇게 나왔을 때 뭐라도 좀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메르켈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그 박근혜를 배신하는 계기가 됐던 연설대에 대해서도 좀 적어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존 레논 얘기도 썼던 겁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유명 인사입니다. 건전한 보수, 양심적 보수를.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 총기 규제 법안. 네. 미국은 이제 이슈가 그런 거잖아요. 선거 때마다. 낙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그 내용들이 개인의 자유와 품격 이런 거, 도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존 레논은 비틀즈가 해산되게 된 게 폴 맥카트니하고 존 레논하고 음악적인 이 성향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논쟁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알고 계신 분들은 폴 맥카트니가 보수적인 입장이고 존 레논이 진보적인 입장이었다. 그 존 레논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곡이 이매진. 이매진이 상상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상상. 응? 그러니까 세계가 무기도 없이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걸 상상해봐라 이런 게 가사에 있잖아요. 그리고 존 레논은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퍼포먼스도 보이고 여러 군데 기부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베트남 전쟁을 찬성했느냐?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절대 반대였어요.
그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격렬하게 반대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트럼프도 천하의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고 발언을 하는 사람이 김은국, 그렇잖아요. 김은국 씨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현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의 모습과 미국에서 생각하는 보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념이 형성되고 분화된 나라의 보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더라. 우리도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를 지향하면서 그 모습으로 논쟁을 하는 정치는 이제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정치를 하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부러웠던 모습이 영국 의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영국 의회에서 매주 수요일인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영국 의회 의사당은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우리나라 국회처럼 이렇게 책상 있고 의자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정도 간격에 한쪽에 쫙 앉아있고 맞은편에 또 야당이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맨 앞줄에 야당 대표하고 수상이 나와가지고 서로 계속 그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를 그만큼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도 서로 이렇게 칼을 들고 찔렀을 때 안 닿는 거리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양당이 이렇게 앉아있는 구조가 의사당 내에. 그거 한번 그 기회 되시면 나중에 검색하셔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수상과 야당 대표 간의 토론 이거 한번 보시면 딱 일어나가지고 수상이 그 안의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당 의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유를 합니다. 거기서 에이 이렇게 야유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가 끝나고 나면 야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당신 얘기는 이런 점에서 틀렸고 이런 점에서 틀렸고 쫙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고 나면 이쪽에서 또 여당 의원들이 또 에이 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수상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속 정말 표정만 봐도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대 상대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언제 우리는 의사당에서 볼 수 있을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점을 좀 개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과를 놓고 빨간 사과가 맛있냐 파란 사과가 맛있냐 이런 논쟁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 국회 특히 이제 이런 수준의 자칭 참칭 보수 정당을 갖고 있는 구조에서는 빨간 사과가 맛있냐 파란 사과가 맛있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지했던 빨간 사과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꽃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사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꽃감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꽃감 얘기 하면 안 되냐. 어차피 과일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관전하고 있는 시민들이 직관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과 논쟁을 하는데 불리하니까 갑자기 꽃감 얘기를 하면서 판을 흔들고 엎어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사과 논쟁이라고도 안 하지. 과일 논쟁으로 비화된 사과 논쟁 이렇게 씁니다. 진짜. 그리고 국힘이 꽃감을 얘기하자 민주당은 논의할 수 없다고 받아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칼럼을 쓰죠. 이렇게 싸움만 하는 이런 일련도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막 대결만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지긋지긋하다. 국민들이여 정치에서 관심을 꺼라.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기본 논조죠. 국민들이 정치에서 관심을 끄면 제일 좋아지는 게 부정한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기득권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옛날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꺼려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군대에 가가지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도요. 앞으로 나란히 우양우 좌양자 이걸 배우잖아요. 학교 들어갔을 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앞으로 가 하면 왼발부터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도저히 그 학문을 배우고 연마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왜 가르칠까요? 그게 군사문화의 잔재인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체주의적인 모습.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하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군사문화에 있다는 거는 군대 훈련소를 보시면 군대에 훈련소를 들어가게 되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신병의 훈련을 들어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시키는 게 군복을 나눠주는데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줘요. 바꿔주지도 않아. 요새는 이제 맞는 옷을 주더라고요. 그걸 입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그 이름이 없어지고 이제 훈련병 번호로 불리우게 됩니다. 몇 번 훈련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번호를 여기다가 그 명찰을 나눠주고 자기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그걸 달라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데 그 명찰을 그렇게 달게 하면 태어나서 처음 바늘 잡아보고 바느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달아놓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훈련병들을 통솔하는 조교가 있지, 조교. 응? 조교는 빨간 모자를 쓰거나 화이바를 쓰거나 그리고 쫙 다려진 군복에 여기 오바로크 쳐져가지고 팽팽하게 돼 있는 명찰 이런 걸 달고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 압도가 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병 훈련 기간 4주, 6주 이게 지나고 나면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유치한 생각이지만 과거에 군대 가서 이제 면회 가서 만났던 우리 친구들이 지가 군대 가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언제라고 많이들 기억하는지 아세요? 군번줄 받은 날. 군번줄 받은 날. 그 다음에 이등병 계급장 준 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 군대 안에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 상징물로. 사실은 군번줄을 인식표라고 하죠. 군번줄을 준다는 거는 진짜 개목걸이를 걸어서 너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그게 군번줄에 그 철판이 2개가 달려있잖아요. 그게 왜 2개인지 들으셨어요? 남자친구 군대 보내면은 고무신 거꾸로 안 신었다는 걸 전제로 휴가 나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군번줄 보여주면서 그 얘기부터 되게 하는데 왜 이게 2개인지. 네, 죽었을 때 하나는 여기 치아에다 끼워가지고 발로 탁 차서 이걸 끼우게 하고 그래야지 유골을 수습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시신을 묻은 사람이, 수습한 사람이. 그래야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끔찍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받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걸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게 할 수 있게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군대같이 명령, 복종에 따른 이 지배 관계가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를 보시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복장 자체가 다르죠. 복장 자체가. 그러니까 군의 간부들하고 병사들은 이 계급장을 다는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당연히 다르고 그게 이제 권위주의적인 시절일수록 더 많이 차이가 나요. 옛날에는 별을 달면은 허리띠도 다르고 군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걸 입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지배하려면은 첫 번째는 자기의 외양을 완전히 구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보면은 엄청난 희한한 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왕관도 쓰고 뭐 들고 그다음에 옷도 막 털 달리는 거 이렇게 입어가지고 몇 개씩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너 이런 거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꿇어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기본인 게 나는 신이다. 나는 너하고 애초에 종류가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할 것 같으면 나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내지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세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겁니다. 야, 보니까 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맨날 화장실 다니고 특히 합스부르크가 망한 이유가 근친혼을 해가지고 이게 유전병 때문에 턱이 막 다 주걱턱이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잘 씹지도 못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정보를 유통시키면 그걸 알고 권력자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복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글자를 안 가르친 거예요. 글자를 알면 써가지고 전달하니까 정보를.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셨을 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나 진보라는 얘기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 노론소론 얘기는 들어보셨어도 보수 진보 얘기를 배운 적은 없잖아요. 우리 국사책을 봐도. 왜 안 가르쳤을까? 왜 안 가르쳤을까? 정치를 하고 지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지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의 개념을 뭔지 가르쳐주면 이게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거든. 극명한 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독재. 예. 이게 민주화 이후에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공산주의라고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민주주의 반대말을 독재라고 가르쳤으면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러면 민주주의는 뭐고 독재는 뭐냐? 그러면 독재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거고 기본이 그거잖아요. 박정희가 막 18년 만에 죽긴 했지만 평생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제가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가르쳐. 그러면 김일성이 공산주의니까 박정희 민주주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 이걸 유지하기 되게 좋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이게 언론이 호도해가지고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라는 말이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 쓰이기 시작했는가. 전우영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독재, 반독재, 민주, 반민주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이 정당 이름이 민정당, 민주정의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 단어하고 상관없는 놈들이 그 이름을 써. 전두환이가 민주정의당이야. 윤석열이는 공정상식당 만들 뻔했는데 네? 그러면 줄임말이 공상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지 않았을까. 그 민정당 시절에 제가 이제 육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사 출신과 서울법대 출신이. 그래서 그 뿌리들이 이어져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또 서울법대 내란과와 육사 반란과가 경찰대 부여학과를 동원해서 내란을 저질렀다. 역사적 뿌리가 맥락이 그대로 다 닿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민정당 시절에 이게 선거를 했는데 소선거구제로 바꿔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88년 4월 26일 총선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전국이 4개로 딱 갈라집니다.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래가지고 김종필 당은 충청도를 먹고, 김영삼 당은 경남, 부산을 먹고, 노태우 당은 경북을 먹고, 김대중 당은 호남을 먹고, 이런 식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당시에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과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안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해서 한 게 3당 합당이었단 말이에요. 3당 합당을 하면서 민정당, 이게 쿠데타 세력이죠.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게 역시 쿠데타 세력이죠. 이게 민정당을 가리켜서 민주 인사들이 유신잔당이라고 그랬거든. 유신 독재 잔재들이, 예? 전두환 노태우가 유신 때 다 출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박정희 밑에서. 유신잔당이라고 그랬는데 신민주공화당은 자기네가 유신 본당이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가 그거 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유신을 했다는 사람들은 명실상부한 그게 친위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를 홍준표 씨가 인증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김영삼 씨가 가서 합쳐진 거잖아요. 거기는 민주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민주 반민주 세력의 대립 가운데에서. 근데 글로 가니까 이게 그동안에 얘기했던 민주 반민주의 구도가 흐트러져 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쿠데타 연합 세력이라고 해야 되느냐. 자기들의 뭔가 정체성을 그럴싸하게 국민들한테 포장을 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보수 대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수 대연합. 그래 그때부터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보수라고 분류하고 한 게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전부터 내가 진정한 시장주의자고 보수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거지로 진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의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자꾸 빨간칠을 해요. 김대중 빨갱이다. 조총련하고 뭐 친했었다. 과거에 뭐 어쨌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국민들 속여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나라를 절단낸 게 벌써 언제예요? 그게 3당 합당은 1990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쭉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극우 파시스트들이 뿌리가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박정희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찬양하고. 그런데 그 세력들이 3당 합당 이후에 보수를 참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진보와 보수의 비극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수라고 하면서 실제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 보수는 유일하게 그나마 저것들이 일관성 있게 그거는 해.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북한 악마화. 북한 악마화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완벽하게 일관적이지는 않아.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렇고 다 북한하고 회담하고 우리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거 다 전두환 노태우 때 있던. 보수라는 거는 원래 사람들 속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지향하는 거. 이로움을 더 추구하는 보수. 그 다음에 의로움, 올바름을 더 추구하는 것이 진보. 이 두 가치가 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 말인데 의로운 진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분을 하나도 못 봤고 제목이 이게 보수가 이로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이에 우리가 선악의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수가 뭔가 악한 거, 탐욕스럽고 자기만 알고 친일파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친일파, 독재, 사대주의 이런 게 보수의 가치인 것처럼. 근데 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대주의거든. 우리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보수가 나쁘게 심해지면 극우가 되잖아요. 극우의 정점에 있었던 게 히틀러 아니에요. 히틀러가 독일 민족이 최고다. 유태인이 우리의 적이다 해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네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다음이야 항상. 이게 보수가 아닌 거죠, 그죠? 뭘로 봐도 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따루 씨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때 새누리당인가? 그런 정당은 핀란드에서는 어떤 정당에 해당하냐. 깜짝 놀라면서 그런 정당은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이슈가 됐대. 그때도 총선이어가지고 복지정책, 교육정책 이런 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 따루 씨한테 물어보면 따루 씨가 한국 사람과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따루 씨는 누군지 알죠? 그때 연식 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핀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아는 게 벌써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핀란드의 복지 정책에 비교해서 총선에 나와 있던 한국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 어느 수준이냐는 걸 물어보는데 따루 씨가 민주당의 복지 정책은 핀란드의 우파 정책보다도 못하다.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놀랐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 정도면 그러면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면 어떤 정당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정상이죠. 보수는 과거의 정점이고 진보는 미래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과거를 통해서 경험하고 쌓아올린 여러 가지들의 좋은 가치가 숙성돼 있으니 이거를 전제로 사회를 조금씩 고쳐나가자. 이게 보수의 입장이고 진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그게 진보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강조가 되면은 하나가 선으로 치부가 되면은 그러면 과거에 쌓아왔던 우리 좋은 가치들은 다 무시돼도 된다라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중에서 보수의 가치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수 세력이 제대로 갖춰야 될 게 예를 들면 품격, 예절,
도리,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대목에 품격이 있고 최소한 품격이 있으려면 바지는 좀 제대로 입을 줄 알아야지 외견상의 품격이라도 생기는 건데 이거는 뭐 한 놈은 뽕을 집어넣고 한 놈은 이걸 앞뒤는 알고 지금 옷을 입었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초에 이게 기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진 밑에 하는 거 보십시오.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진보가 미래를 얘기하고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보수는 이익을 지향하고 진보는 가치를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유시민 선배님이 쉽게 얘기를 했지. 진보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이게 올바른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보수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속성에 다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보수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 출발 시각이 됐어. 근데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해가지고 늦게 와서 버스를 못 타시게 생긴 분들이 있어. 그럴 때 시간 됐으니까 빨리 출발합시다. 이게 보수라고 설명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기다렸다가 저분들 다 태워서 갑시다. 이걸 이제 진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저 말, 절대적인 악이나 절대적인 선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고 존재하고 자신들은 그걸 지향한다고 얘기한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다. 끄떡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빨간 사과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는 수준의 얘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은 꽃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의 영화를 보면 보수주의의 보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도덕적인 선택, 용기, 희생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화랑관창,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죠? 따뜻한 보수주의자의 모습으로서 항상 바른 것을 고민하고 이 사람은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아주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무기는 적절한 선에서 통제돼야 한다. 총을 완전히 뺏으면 안 되지만 핵무기 같은 건 통제돼야 된다. 실업보험도 찬성하고 낙태도 찬성하고 동성결혼도 찬성하고.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 있을까요? 악을 쓰잖아요. 그냥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마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고 나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니까 나는 진보야. 이게 너무나 단순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보수는 이런 가치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볼 때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거거든. 결혼이라는 게 선택이다. 사랑이라는 거는 각자 다 존중되고 허락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낙태라는 것도 엄마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볼 때 트럼프는 어떻겠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적 가치가 담겨있는 영화가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랜 토리노. 많은 분들이 아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한번 꼭 찾아서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여기에 주인공인 월트라는 분이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천주교가 원래 보수의 어떤 정통 보수죠. 천주교가. 그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보십시오.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고해를 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러니까 저 주인공이 100만 년 전입니다. 저에게 은총을.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1968년 직장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어떤 여자분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다른 주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표현하는 자기의 가치가 뭡니까? 도덕적인 순결주의. 와이프 몰래 다른 여자에게 키스했다. 이거 죄악이다.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죠. 그죠? 그러면서 얘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900의 이윤을 남기고 모터보트를 한 대 팔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부가 예 좋습니다 라고 신부님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 번도 저의 두 아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잘 알지 못했고 어떻게 가깝게 지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가족의 소중함, 가족 간의 사랑의 소중함,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것뿐이냐고 물어봤어요. 100만 년 만에 처음 고해성사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건 뭐 사람을 죽였거나 어디 가지고 불을 질렀거나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날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무슨 막 굶겨 죽이거나 후드로 팬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몇 년 동안이나 신경이 쓰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도덕적 가치, 양심을 부여잡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나는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나는 보수다. 네? 자, 우리 보수의 대표라고 하는 윤석열이한테, 김건희한테 성도님의 죄가 무엇입니까? 딱 물어보면 예, 저는 세간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때가 없었고 항상 방 하나 얻어놓고 딴 데 가서 어땠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윤석열이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10원 한 푼 손해를 안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이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잠깐 구부렸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범죄 집단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지 이제 보수인 거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정당 어느 대목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김문수를 뽑았다는 거. 에? 저 사람이 우리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환장합니다, 진짜. 아시겠죠? 이게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인지. 진보의 상징으로 존 레논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10살이나 어린데 우리 아버님 동갑이에요. 근데 이분이 40살에 돌아갔죠? 총 맞았죠? 보수는 레디비, 진보는 이매진. 레디비, 내비둬라 좀. 제발 좀, 응? 뭐 좀 시비 걸고 좀 막 고쳐야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그동안에 싸워왔던 과거 중에 최고로 발전된 상태다. 근데 여기서 뭘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보다도 못해질 수 있다. 제발 좀 그냥 둬라. 이게 레디비. 이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야 된다. 우리는 상상해야 된다. 평화로운 세상을. 응? 나라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무기도 없어지고 그런 세상을 꿈꿔야 한다. 자, 레디비의 가사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깨달을 때면 나의 어머니 메리가 나에게로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죠. 순리에 맡기라고. 내가 어둠 속을 방황할 때면 그녀는 바로 내 앞에 서서 지혜로운 말을 전해줘요. 그냥 두라고, 내비두라고. 그러니까 네가 혼자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뭘 고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응?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니까 그냥 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라.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인 거죠. 응? 남들까지 네가 막 나서가지고 샥 다 바꿔가지고 세상을 일거에 낙원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살면서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이걸 일거에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금방 실망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민주적인 지도자, 우리의 대표자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왕을 기다려. 구세주를 기다리고. 진실은 가까스로 밝혀지고 정의는 겨우겨우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일 같으면 진실이 사람들한테 소중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정의가 늘 승리하는 거면 정의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이에 숨어있잖아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 무슨 조이대나 지규현이나 윤석열 같은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의나 진실을 생각하는데 내 삶에서는 과연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직장 동료가 예를 들면 왕따 내지는 성희롱으로 괴로워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당한 것이 분명한 진실이고 내가 이걸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돼가지고 공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집안이 망가져요. 그럴 때 동료분들이 어떻게 도울 길이 없냐고 안타까워가지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내용을 담아서 탄원서를 좀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시면 이분을 위해서 일단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름 올리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회사에 찍히면 어떡하냐. 특히 공무원들 절대로 안 하죠. 군인들 목숨 걸어 이름 쓰라고 그러면 이거 군법에 의해서 집단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야 아니야 그게 무슨 집단행동이야. 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집단행동은 그런 게 아니고 너네들이 상권에 모여가지고 서강대에 건너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집단행동이야. 그래도 가진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안 씁니다. 여러분한테 당장 지금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겠지만 막상 내 문제로 닥치면 안 써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공경에 처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하고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거의 90% 이상 확률로 그래요. 조국 사태라고 하죠. 조국 가지고 저렇게 도둑이 될 때 마지막까지 조국 옆에서 조국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 보셨어요? 없죠. 근데 그 전에 조국이 민정수석하고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 조국 선생이 현역 정치를 하는 실제 정치인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기하고 조국하고 옛날부터 친구였다는 사람이 한 30명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둘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가 친구래. 그 이유를 물어보면 파리학번이라 친구래. 응? 그나마 뭐 같은 대학이나 다녔으면 모르는데 어디 저기서 대학 다닌 사람이 자기가 친구래. 그리고 왜 또 친구냐고 물어보면 나이가 같대. 왜 친구냐고 물어보면 같은 조씨래.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그거를 엮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조국 묻는다 그러죠. 응? 조국 묻을까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양심에 찔리니까 저 같은 사람 보면은 괜히 와서 힘들죠. 진짜 대단해. 아니 하나도 안 대단해.
너도 그냥 얘기하면 돼. 그러면 아니 최 의원이 많이 하잖아. 뭐 나까지 굳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죠? 근데 좀 지나보십시오. 이제 조국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죠. 이제 대통령 선거 지나고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도 조국 모른다고 하나 봅시다 한번. 네? 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 이매진의 가사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해보면 쉬운 일이다.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봐라. 오직 푸른 저 하늘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서 사는 세상.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어렵지도 않다. 서로 죽일 일도 없고 종교 역시 없는 세상. 종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꽤 있죠. 종교도 없는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거를. 저런 게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게 이제 진보가 추구하는 이상, 가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한 세대죠. 30년이 지나갔는데 과거 이회창의 생각보다도 훨씬 퇴행적인 사람을 자기 아버지가 한때 일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거를 지금 저걸 후보로 인정해 말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선거 구호야. 당신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새벽에 지금 저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입당 후 40분도 안 걸려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아, 진짜 세계 역사상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지. 선거유효소 제출기한 20일? 그걸 쟤네가 지킨다고? 아이고 최강 기자 나이브한 새끼 맨날. 서부지법을 때려부신 애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폭도일 뿐이다. 네.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지금 20대 남성들이 70대와의 정치적 견해가 동조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이유를 따라가 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제 책에도 썼는데, 노스텔직 디프리베이션. 노스텔지아 아시죠?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청년들은 옛날 남자들은 이렇지 않았다는데, 왜 나는 여성들한테 말 걸기도 이렇게 두렵고, 어쩌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왜 맨날 나를 혼나나? 그리고 왜 시험을 보면 성적은 왜 항상 여학생한테 밀리나? 그거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게 세대가 바뀌었구나 처음 느꼈던 게,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들, 딸인데 우리 둘째가 99년생이에요. 근데 체육 시간에, 요즘 다 공학이잖아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교실 이쪽에다 커튼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성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남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도 연식이 많이 되신 분들이구나. 처음 들어보죠, 저한테 이런 얘기. 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교복을 입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바로 갈아입으면 되는데, 남자애들은 바지니까 들어가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이 얼른 갈아입고 남자애들 커튼을 이렇게 하고 장난치고 다닌다는 거야. 진짜예요. 제가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없는 얘기는 절대로 안 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좀 입증이 되셨을 거예요. 그간에 제가, 그죠? 이 말을 처음 듣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시고,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정한 보수는 아닌 거죠. 그런 분, 그죠? 자녀와의 대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런 가치에 대한 생각들도 바뀌고, 특히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는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우리 큰애는 98년생인데 한번 자기 친구들이랑 4명이서, 선배랑 친구랑 4명이서 에버랜드를 가기로 했다. 여학생들 4명이서. 그런데 그날 아침에 안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면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누가 한 명이 아파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안 가기로 했다. 야, 그럼 한 명 안 오면 3명인데 3명이 가지 왜 안 가? 그러니까 2명은 커플이라고. 커플들 거기서 데이트하는데, 여학생 둘이가 커플인데 내가 거기 끼면 찬밥이고 이상하지 않냐? 걔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가겠다. 놀라우십니까? 세상에 뒤처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보수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을 적대시하는 거는 제가 있어 보기엔 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내란 세력이니까 적대시를 해야지. 공화국을 파괴하는데, 그쵸? 근데 저것들은 왜 나를 적대시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물어봤어. 어제 내가 강남 부자들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것들이 내 걸 뺏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규정하는 지배적인 감정이나 가치가 공포거든요. 공포를 쉽게 느끼는 사람이 보수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 강남 부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100억 이상의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이 재산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남의 거 뺏어서라도 더 불려야 되겠다, 이걸 것 같죠. 최대의 목표가 이걸 내가 그대로 유지해서 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커뮤니티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데다 투자한다, 뭐 더 큰 욕심내거나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 그것도 까먹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대로 넘겨주는 게 목표인데 이거를 느닷없이 지금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줄 거를 세금으로 한 30% 뺏어가지 않을까? 응? 아니면은 그 물려주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거 아닌가? 너 물려줄 거면 성남 대장동 저기 개발하듯이 30%는 떼가지고 복지시설에 보내. 이렇게 할까봐. 응? 그 공포를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얼마 없지만 당장 와가지고 당신 거 내가 30% 뺏어가겠다는 싫잖아요. 두렵고.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공포가 그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조국 같은 사람이죠. 그 생긴 거 멀쩡하고 학벌도 좋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공부하고 뭐 애들도 저기 했다는 놈이 뭐가 아쉬워서 지가 진보라 그러고 저렇게 가가지고 그럼 우리들은 뭐가 되냐 이거지. 거기서 오는 그 미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누구나 있거든. 어쩌다 갑자기 생각나면 이불킥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절대 말을 못해. 남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거기다 투사해가지고 막 비난을 함으로써 자기의 도덕적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강남 부자들이 민주당에 시끄럽게 하는 정치권 사람들 중에서는 저를 되게 높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나는 안 뺏어갈 것 같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저 사람은 보니까 좀 의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도 옆에서 누가 사업하면서 동업한다고 배신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겪으니까 의리 있는 걸 또 높게 친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도 그러잖아. 이번에 지가 탈옥하고 나서 저기 왔을 때 권영사랑 왔을 때 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이 중요하고 의리가 중요하다고. 박근혜도 그랬어요. 박근혜도 배신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의리가 중요하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댓글이 너는 그 저기 고등법원이 못 버틸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 대책이 있다고 그러고 상고에서 제출 기한은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 너는 국진당 세작이다. 시민들을 안심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쟤들이 일을 다 저지르게 하려고 나타난 놈이다. 서울법대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침묵질하는 놈이다. 뭐 그런데 뭐 여기서 제가 뭐 시간 낭비했네 뭐 이런 소리에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가시고요. 자, 그 우리 간호사 우리 동생이 이제 간호사 선생이에요. 간호사분들이 정말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진짜 애 많이 썼죠. 그죠? 실제로 음지에서 고생한 사람들은 다 간호사분들인데 의사들은 지네들이 다 고생은 다 한 것 같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의사들도 고생 안 한 건 아니죠. 고생 많이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만한 어떤 그 정당한 보상이나 사회적 존중이 주어졌느냐. 그건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간호사법, 간호사법이라고 오해받고 있는 간호법 개정을 위해서 꽤 노력을 했던 편인데 그때 대한간호협회장을 하신 분이 신경림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옛날 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근데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면서 속이 터져가지고 막 퍽퍽 우시더라고. 아니 그쪽 당 사람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하셨으면서 저 사람들 설득이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저것들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표로 따져도 정치인들이 표 계산 잘하잖아요. 의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많아요? 간호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럼 이게 손해나는 장사 아니에요? 표로 따지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고 막 악을 썼잖아요. 그러다 간호법이 지금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간호법 통과돼서 시행되는 거 모르셨죠? 네. 그 간호법 때문에 시끄러웠던 건 아시죠? 다 파업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의사들 저기 정원 가지고 저기 하는 바람에 다 파업해버리니까 병원이 안 돌아가잖아. 그때 통과시켜서 슬무시. 그런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간호법을 보이고 둘러싸고 보인 그 집권당의 행태에 어느 대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있습니까? 그죠? 처음에 왜 반대했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의사들이 어떻게 하니까? 제가 지난 총선 때 김선민 의원 있죠? 조국혁신당 지금 대표 대행 김선민 의원님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총선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많이 속상하시겠다.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윤석열을 지지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70% 이상은 다 윤석열 찍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선량한 김선민 대표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55%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네 지지 기반이고 그 사람들이 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병원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 말하자면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인 거지. 그런데 그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뭐가 꼬이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간호법을 슬며시 통과시킨 거예요. 그것도 막 정부가 서둘러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때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 거는 간호법을 막을 때는 뉴스에 엄청 나왔죠. 그리고 간호법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소리 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간호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통과된 거는 정작 보도를 안 해가지고 몰라 이게 사람들이.
근데 법에 보시면 후보 등록하는 날 당적이 바뀌면 무효예요, 그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 민주당이었다가 이게 여기서 떨어지니까 저쪽 당으로 바꿔가지고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국민 앞에 장난치는 거다. 그 무효로 하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 선거법에. 근데 그게 당적이 있었던 사람이 당적을 바꿀 때만 무효가 아니라 무소속이었던 게 당적을 가져도 무효예요. 그게 명시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김문수는 소송을 지금 걸었었고 졌지만 또 소송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등록 절차가 끝나고 김문수는 등록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도장이 없으니까 자기가 새로 새기든지, 응? 아니면 막 지장을 찍든지 해가지고 낼 텐데, 왜냐면 권영세는 도장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저기는 한덕수는 한덕수대로도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이 이중으로 돼도 무효고, 응? 김문수가 아웃되면 김문수는 출마를 못하는 거고 대신에 김문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또. 저기서 후보 자격이 박탈당한 거니까. 근데 한덕수는 저렇게 등록하고 절차도 다 어겼잖아요, 지금.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등록하라고 하고 3시 20분에 입당했다고 그러잖아. 야, 진짜 멋진 놈들이야, 난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도 지금 이상하고 법도 어겼고, 그러니까 한덕수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제가 방송하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1번 후보가 없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2번 후보를 과연 이름을 거기다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 탐욕적인 본질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제가 유시민 선배님하고 얘기하다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잠복해 있었던 온갖 고름덩어리, 암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편으로 통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동안에 광야에서 그토록 저 사람들 믿지 마라, 저거 수준 이하다,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애들 아니다, 정말 허탈하다, 평균 수준의 교양도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분명히. 근데 안 믿었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걱정 어린 충고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사회가 그래도 다 학연이나 인연이나 이런 걸로 유지되는 사회인데, 당신이 아무리 그게 싫다고 해도 당신 나온 학교를 그렇게 부정하고, 어느 나라 나와가지고 뭐 한 나라 이제 묻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걔들 다 폄하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당신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스펙트럼이 다양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는 네가 서울법대 나왔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냥 검찰 가지고만 보는 것도 좀 지겨웠는데 법원이 이제 소외되니까 나도 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상황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시고, 아이고 그래도 판검사가 똑똑하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제? 진짜로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있다고. 일부 애들이 그런 거지 그래도 멀쩡한 애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죠? 어디나 그래요. 그거는 나쁜 놈들만 있는 데가 어딨어. 안 그래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데도 없고 나쁜 놈들만 있는 데도 없어요.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악성이 어느 정도 뻔뻔하게 드러나느냐의 문제지. 근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지. 그거를 아니 전들 서울법대 나오고 뭐 판검사하는 놈은 전부 다 인간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쟤들은 평균 수준보다 좀 나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말씀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국힘이나 이 집권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거였다고요.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시험지에 정답 짓듯이 가가지고 저기만 찍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강남, 영남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찍으면 뭔가 자기가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손톱 검사하는데 손톱이 길어가지고 조마조마하는 심정 있죠. 그런 심정으로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삐뚤어지신 분들 말고. 응? 여러분들은 1번, 2번 찍으러 가면 이제 막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1번을 찍는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을 뺏어가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지켜주는 전사로서의 모습에 국힘이 있었죠. 그냥 되든 안 되든 막 악쓰고 떠들고, 그 법사위 같은 때 할 때 보면 송석준 같은 사람 진짜 웃기잖아요, 보면. 그죠? 근데 그 송석준이 이천 국회의원, 경기도 이천? 얼마 전에 이천에 무슨 결혼식이 있었는데 송석준 씨가 왔대. 지네 무슨 유력자 결혼식이라고 예식장이니까 이천의 영감님들이 송석준이 둘러싸고 진짜 똑똑하다, 송석준이 너 정말 대단하다, 정청래 다루는 놈 너밖에 없더라, 막.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엊그제 제가 이천 시민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송석준 씨가 이천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저께도 난리 났었어요. 송석준이 똑똑하고 용감하다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좀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취향을 고급지게 바꿔줄 필요는 있죠. 압수수색이라는 영화 아시죠? 뉴스타파가 하는. 거기 제가 지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한상진 기자라는 친구가 관객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압수수색 당한 거 확인하고 저기를 하는데 이제 그 김만배 씨하고 뭐 신학림 씨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언저리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4명인데 그 보도가 나고 나서 그 내용을 자꾸 증거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싸웠다며 시간을. 근데 그 4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황운하, 김우겸, 최강욱이야. 어? 조국 기억하세요? 조국, 황운하, 김우겸, 최강욱. 그러면 물어봤어요. 이 중에 두 사람 거를 죽어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더라. 4명 중에 2명 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2명이 누굴 것 같아요? 조국, 최강욱. 거기서 그렇게 써요. 정답은 김우겸, 황운하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국은 빵에가 있고 저는 백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저거를 이제 수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요즘 제가 인지도가 좀 그쪽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껍데기만 벗기시면 제가 경험한 건데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총선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선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만 해도 다 모의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선거 기간에 실제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애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모의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 막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선생님이 집에 와 있는 선거 공보물을 다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놓고 그걸 쫙 읽어보고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는 정당에 니네가 비례 후보한테 투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열린민주당 1등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아빠가 최강욱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애들이거든요. 그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야, 너 조국이라고 알아? 그래서 네가 조국을 어떻게 알아? 걔가 세상 문제에 관심이 없는 애인데 물어보더래 우리 애한테. 조국이라고 알아? 그랬더니 그 조국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너? 그래서 대답 안 했대. 그랬더니 근데 조국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조국보다 더 나쁜 놈이 있대. 그래서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최강욱이라고. 이 싫어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없는 얘기 절대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를 붙잡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꼴은 안 당하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제가 저한테 놀랬던 게 예전에 이명박 때 광우병 관련 시위했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여학생 하나가 광우병 관련해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쫓겼어요, 경찰들한테. 쫓겨가지고 어디 이렇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찝차 옆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이게 경찰이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이걸 때리는 거야. 이 여학생이었는데, 여대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맞다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차 밑으로 숨었어요. 응? 그러니까 차 밑으로 숨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가서 도망가려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쪽에서 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발로 차.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다가 또 걔를 때리는 거야.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초등학생 때인데 그거를 보다가 아빠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것들은 원래 저런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 윤석열이가 한남동에서 나와서 지네 집으로 갈 적에 그 대학생들 줄 서 있다가 포옹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연대 잠바 입었던 애가 제 아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사에도 났죠.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걔네 아빠는 MBC 사장이었고 해고된 후에 MBC 사장이 된 사람이고 엄마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 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둘 다 저쪽에서 무슨 저 문화공간, 카페 뭐 이런 거를 을지로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에요, 걔가. 그러니까 내가 걔네 부모가 얼마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들이랑 여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걸 알거든요. 근데 얘가 그 집 아들이라는 걸 아니까 이 족벌 언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걔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쟤들 그 다니는 그 무리들이 자유대학인가 뭐 그렇잖아요. 얘가 거기 부대표인가 그래. 그러니까 신난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 아들이 민주당 청년회 대표고 뭐 이런 거지 지금. 신나가지고 걔를 인터뷰를 했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는 나한테 이 진보가 될 것을 강요했다. 엄마는 나한테 페미니스트가 될 것을 강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거를 또 그놈들이 그냥 넘어갈 놈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물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 됐고 각자의 생각이나 판단이 있는 거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얘는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는데 그런 일들이 흔치는 않지만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늘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뭐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윤석열이가 파면되기 전에도 가장 심한 욕이 뭐였는지 아세요? 초등학생이 지 친구한테 너아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아윤? 너아윤.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공책에다가 너아윤 이렇게 써놓은데 이봐야 너네 아빠 윤석열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맨날 어려 보이지 남의 집 애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아빠 엄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아빠 엄마를 속속들이 알아요. 제가 제 친구 애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모범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게